그러니까 제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 시장의 그 밸류에이션이 여기 어깨 정도까지 와서 분산화. 그러니까 미국 투자를 그렇다고 뺄 필요는 없지만 최근에 한국 시장이 워낙 재미있고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리스크를 대응하는 것은 투자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보면 지금 무역 전쟁이 전 세계를 경제 침체에 빠뜨린다. 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가 돼서 연준이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두 번째 리스크고, 세 번째는 크레딧 시장, 채권 시장에 충격이 가해져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이것은 진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죠. 네 번째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신뢰를 손상 입어서 달러가 크래시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리스크예요. 이제 이러한 리스크는 시장에 노출이 돼서 시장의 큰 변동성은 있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우산이 열리는 게 되는데 닫히는 것까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우산 개발하시는 분들 닫히는 시스템도 좀 함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폐라 그래서 전 당연히 닫히는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그래도 미쉐린 우산 튼튼하고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잖아요. 아, 그러게. 저도 지금 우산 쓰고 왔어요. 이럴 때 자율주행 이런 로보택시 이런 기능이 잘 구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 꽤 그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8개의 그 카메라를 갖고 네. 거의 뭐 완벽한, 제가 왜냐하면 작년 해보셨잖아요. 그때 해봤으니까 네. 이제 저는 좀 편안하게 느끼는데, 이번 주에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zuku라고 그렇게 뭐 하이 프로파일로 그동안 많이 알리지는 PR은 안 했는데, 네. 그 헤이워드라는 그 베이에리아의 지역에 한 10,000대 그 연 생산 능력을 가진 그 자율주행 택시를 이제 공장을 이제 짓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화제고, 그다음에 뭐 여기도 그동안 11년 동안 엄청난 준비를 많이 해왔고, 네. 데이터를 계속 쌓아오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한테 제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의 웨이모가 있고, 네. 테슬라가 있고, 아마존의 zuku가 이제 뛰어드는 3강 체제로 가고,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 우리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이 기다리듯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작은 규모지만 10대에서 한 20대 규모로 로봇 택시. 근데 전에 처음에 시연을 했을 땐 그 초기 단계에는 운전자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노파심 내지 걱정을 했는데, 완전히 드라이브레스,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이 한 작은 규모지만 이제 한다고 그러고. 근데 새 또 뉴스 나온 것은, 미국은 이제 연방정부의 그 법 규제가 있고 또 주 단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실제 얼마 전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는 주 정부의 다양한 규제를 다 모아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 그 심플한 법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 테슬라 주가에도 그때 호재였는데, 네. 지금 이제 오스틴의 주인 그 텍사스 주는 이제 공화당이 컨트롤을 해요. 남쪽은 거의 다 공화당이 컨트롤하는데, 근데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법안이 좀 더 구체화가 되고 승인이 되는 9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테슬라한테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뭐 꼭 이것을 따르지는 않아도 돼요. 그리고 네. 어차피 그 텍사스 주라는 것은 공화당이 컨트롤을 하니까. 네. 근데 또 다른 뉴스도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웨이모가 자율주행 그 누적 그 운행 기록이 총 1,600만 마일, 어마어마한 겁니다. 1,600만 마일을 하고, 저도 한 2달 전에 그 웨이모 얘기를 했지만, 유료, 그러니까 이제 요금을 내고 타는 승객이 한 주에 25만 명을 돌파를 한 거는, 하루에 그러니까 15,000명이 타는 건데, 그 저도 이번에 이제 겨울에 이번 여름에 미국을 안 가는데 겨울에 가면 꼭 타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의 웨이모는 문제는 차량 가격이 아마 2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고, 테슬라는 한 3, 4만 불이면 되니까 이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차이가 많이 되니까. 나네요. 근데 아까 우리 여행커 얘기한 것처럼 네. 테슬라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너무 껌껌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카메라라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워낙 테스팅을 많이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안전에 대한 우려는 거의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열심히 하지만 이제 네. 중국은 우리가 데이터를 잘 모르고 미국이 훨씬 그 축적된 그런 기술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쵸. 좀 더 미국에 앞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사실 로보택시를 기대하고 있는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연됐다라는 이 소식 자체가 굉장한 악재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다행인 건지 어제 밤 사이에는 그 시장이 열지 않아가지고 근데 또 이제 오늘 밤 다시 개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지연 소식이 과연 테슬라의 주가에 또 어떤 그러니까 지연이 영향을-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연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일론 머스크. 불확실성 자체가 참 뭐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또 명확한 소식이 전해지고 또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월요일 이 시간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영어 문장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중학교 문장 한 자- 2학년 정도 네. 수준의 아주 쉬운. 문장 그러니까 자체는 쉬운데 제가 읽어볼게요. We 네. are happy to wait to learn more. 그러니까 누가 발언한 것 같아요, 이게? 수요일 날 발언을 한 그 미국 그 주요 인사입니다. 트럼프겠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싫어하는 파웰 의장이 파월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기자회견을 했군요. 하면서 뭐 워낙 그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네. 우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은 우리가 보기엔 괜찮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경제 데이터가 더 나와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을 때까지 네.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성장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물가 전망도 올려서 이게 좀 안 좋은 데이터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시장 관점에서는 너무 경기가 좋거나 너무 안 좋은 것보다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이제 그런 거가 실제 그런 경제 상황인데 기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면 그게 가장 시장한테 좋거든요. 그쵸. 그래서 약간 그런 국면 같아요. 그래서 뭐 하향 조정을 경제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올해 그 걱정을 우리가 뭐 한 두세 달 전에 많이 했지만 1.4%는 성장을 한다. 네. 그리고 물가도 관리 가능하다. 그다음에 고용 시장은 거의 완전 고용이다. 그래서 이런 뜨뜻미징한 성장은 시장에 좋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지금 상황 속에서 파월이 저렇게 계속 한 걸음 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굉장한 빨리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연준이 그 말을 듣고 빨리 인하를 하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를 보면 네. 향후 미국의 리스크는 무엇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두 번째인가 그럽니다. 네.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악화가 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연말까지 경책 금리를 한 두 차례 인하하고 기본적으로 금리는 앞으로 2, 3년 동안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보통 한 세 달 정도 시차를 두고 관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물가에 네. 미치는 임팩트가. 그러면 너무 생각보다 악화된 물가가 나오면 거꾸로 금리를 올려야 되면 진짜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는 그 너무 그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좀 체면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섣불리 행동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 시장이 뭐 그날 수요일 날도 주가가 괜찮았던 게 네. 뭐 걱정은 크게 안 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FOMC 얘기 그리고 미국 시장의 이제 밸류에이션도 한번 보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얘기와 마지막으로 TSMC 이야기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 사실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결론이기는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당장에 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더 불확실성이 커진 게 연준 내에서도 지금 약간 50대 50 좀 나눠져 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우리 너무 연준 얘기만 하니까 네. 한국은행은 뭐 정책 목표가 뭐냐. 물론 이창용 총재는 이제 그 조명을 많이 받지만 근데 한은은 되게 심플한 맨데이트의 문가 안정. 네. 근데 이제 연준은
듀얼 맨데이트라고 두 개의 목표를 갖고 있고 하나는 물가 안정, 다른 것은 완전 고용, maximum employment. 그래서 조금 좀 더 맨데이트 광범위한데 이번에 이제 그 이사회를 열고 그다음에 파우엘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명확하게 밝혔어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 그다음에 core inflation, PCE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전망치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2023년 여름부터 가장 최근,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지난 2년 사이에 2025년 경제 전망이 한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 2% 성장을 꾸준히 해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에 성장에 대한 전망이 상향 조정이 됐다가 그 이후로 하향 조정이 돼서 3개월 전만 해도 1.7% 올해 성장하는 걸로 예상했다가 여러 가지 뭐 수출 효과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미치면서 한 1.4%. 근데 뭐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괜찮은 숫자다. 그쵸. 그다음에 이제 PC 인플레이션은 상향 조정, 그러니까 악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일단은 4.25에서 4.5% 정책 금리를 유지했는데 이제 가장 핵심 단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관세로 인한 인플레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금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 좀 더 낮춰서 운신의 폭을 넓히자. 이제 그런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우리 덧 플러스를 보면 2025년 금년 내년 후년 그다음에 장기적인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연준 회원은 물론 단기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낮출지 아니면 유지하는 게 좋을지 의견이 나눠져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한 2, 3년 텀을 놓고 보면 정책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장은 그런 거죠. 이러한 여지를 남겨놓고 보면 앞으로 금리는 좀 더 지금은 안 낮추지만 앞으로 낮출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뜨뜻미지근한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금리는 내려간다는 그런 약간 안도감 그래서 네. 이제 시장은 조금 좋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질문한 것처럼 그 연준 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참 이분 바빠요. 이란의 그 정책에 그 뭐 개입을 하면서도 또 틈틈이 근데 본인이 SNS 도. 직접 날리는 건 아니고 이제 전담 비서관이 있어서 하지만 그래요? 그렇죠. 그 본인이 되게 애끼는 그 전담 비서관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수가 있거나 그럼 물론 이제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주겠죠. 전 직접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직접 계속 날리기 어렵죠. 왜냐면은 되게 길고 항상 장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대리인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네네. 여지에 대해서 근데 되게 문제가 될 왜냐하면 발언들을 급하게 많이 하다 보면 하던데. 오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시간 전에 그 연방 의장 그 파웰 보고 stupid 멍청한 사람이고 오히려 내가 연준 의장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항상 이렇게 좀 재미있는 네. 그런 우리가 웃고 넘길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건데 네. 연준의 독립성은 확실히 보장이 돼서 그렇죠. 이제 파웰은 갈 길을 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 연준의 독립성을 해친다면 베센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좋은 재무장관도 그거는 좋은 방향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지난달에 트럼프가 연준 파월 의장 되게 공격하고 연준을 공격했을 때 시장이 되게 불안감을 많이 그럼요. 가졌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파월이 발을 살짝 이렇게 빼는 그런 태도를 취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바보라고 계속 놀리는. 그러니까 연준을 공격하면 채권 시장이 요동을 네. 치고 달러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트럼프가 이제 요 정도 조크는 그냥 조크로 유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진짜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 뭐 해고를 시키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좀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 유가 차트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아까 박종훈 팀장과도 그 이번에 이란 핵 합의 협상 관련한 부분 계속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기는 한데 과연 앞으로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분분해요. 뭐 120불, 150불 얘기까지 네. 나오고 거기까지는 근데 안 뭐 갈 그거는 거다. 그러고. 극단적인 시나리오고 네. 시장은 유가 급등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상당히 장기 차트인데 보통 과거에 보면 우리가 한
60불에서 한 80불 정도 수준 레인지에서 장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오페크도 충분한 그 공급 능력이 있고 그래서 뭐 세계 경기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유가가 일시적으로 전쟁이 나면 뭐 며칠 치솟을 수는 있지만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그래서 큰 변수는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항상 뭐 리스크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리스크들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크가 있고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들이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뭐가 가장 우려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 시장의 그 밸류에이션이 여기 네. 어깨 정도까지 와서 분산화. 그러니까 미국 투자를 그렇다고 뺄 필요는 없지만 근데 최근에 한국 시장이 워낙 재미있고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익스포저를 좀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여간 미국 시장의 리스크를 대응하는 것은 투자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서베이 근데 요 서베이는 언제 마감이 됐냐면 이란 그 국지전 지금 중동 리스크가 발발하기 바로 전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리스크로 반영이 안 됐는데 첫 번째 보면 그 지금 무역 전쟁이 전 세계를 경제 침체에 빠뜨린다. 네. 근데 이게 그 보면 막대 그래프가 각각의 리스크에 대해서 그 4월, 5월, 6월이 있는데 4월보다는 지금 리스크 그 확률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3개월 전만 해도 투자가들이 심각한 경기 침체 리스크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가 돼서 연준이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두 번째 리스크고 세 번째는 그 어떠한 그 크레딧 시장, 채권 시장에 충격이 가해져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진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죠. 근데 이 리스크는 최근에 새로 부각된 것입니다. 6월에 새로 나왔고 네 번째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그 신뢰를 손상 입어서 이제 달러가 크래시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리스크예요, 되게. 근데 하여간 요런 것들을 지금 시장은 되게 보고 있고 아까 우리 여행커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크, known unknown 우리가 그 리스크가 어떤 건지 지금 이제 이란 리스크는 이제 그런 거죠. 이란에 뭐 전쟁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미국이 큰 폭탄을 터뜨리거나 이제 그런 리스크는 알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그러니까 known unknown 그다음에 unknown은 이제 코로나 같이 전혀 우리가 모르다가 갑자기 이제 맞는 건데 리스크 관련돼서 많은 부분은 이제 시장에 노출이 돼서 중동 리스크건 미국 자체 내 리스크건 그래서 시장의 큰 변동성은 있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이나 주가 얘기도 하겠지만 네. 리스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밸류에이션도 특히 빅테크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어요. 미국 네. 시장이. 그래서 시장 전체로는 이제 6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는 시점이지만 빅테크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조금 편해지는 그런 입장이다. 이미 많이 다들 주가에도 녹여져 있고 4월에 관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뭐 이런 전쟁 관련한 이슈도 단기적으로 계속 시장을 고점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상방을 좀 제한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지금 뭐 금리 상황도 그렇고 경기 상황도 그렇고 이게 근데 저는 더 걱정이 돼요. 우리가 악재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시장 속에서 뭔가 추가적인 상승을 더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고점이니까 약간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될 만한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없을까 하면서 좀 이렇게 뒤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걱정도 돼요. 언노운은 네. 실제 고민해서 우리가 해결될 컨트롤할 수 수 있는 있는 게 것도 아니죠. 아니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known unknown 우리가 어떤 리스크인지는 알고 있지만 가령 네. 한국 경제가 안 좋다. 근데 얼만큼 안 좋아질지 모르고 그쵸.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 그런데 얼만큼 이게 SK 하이닉스와 진짜 격차가 벌어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어서 그런 거에 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은데 많은 리스크가 이제 노출이 돼서 그런 점은 이제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결국 그것을 리스크를 항상 투자는 리스크와 리턴, 업사이드를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요게 보시는 게 2024년 작년 1월부터 이제 최근 지난주 말까지 주가 차트예요. 그래서 보면 그 빨간 선이 M7, Magnificent 7의 주가 차트고,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조금 작지만 보여져 있는 게 나스닥이에요. 네. 보면 이 전체적으로 물론 M7이 작년 연초 비하면 좀 많이 올랐습니다. 60%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작년 말에 고점 대비 여전히 우리가 한 20%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 주가가 많이 충분히 회복을 못해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M7이 매력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왜냐하면 나스닥은 S&P도 거의 전고점을 지금 다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저는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IT 업종, 특히 그 M7들은 물론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뭐 아마존 같은데 이제 관세 영향을 좀 받지만 나머지들은 실제 미국의 서비스 부분에 오히려 포함이 되는 무역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상당히 그 경기에 아니면 이 관세 충격의 영향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이렇게 환율을 정확하게 한번 따져봤더니 1년 전보다 달러가 한 6%, 5, 6% 약세예요. 금년 지금 2분기 4월부터 6월이 작년 이맘때보다 한 5, 6% 약세면 해외 매출을 환산한 것들이 달러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매출하고 이익이 양호할 수 있다. 그래서 주가는 회복이 덜 됐고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 이익이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으면, 왜냐면 1분기 실적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빅테크가. 그러면 빅테크가 주가가 좀 강보합이라도 보여주면 시장은 상당히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막 올라가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 전체로 지금 퍼가 다시 21.5배쯤 와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다시 어깨나 뭐 어깨 바로 밑에 정도는 와 있어서 조금 부담은 가는 그런 상황이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완전히 이게 M7 종목들이 사실 덜 오른 거는 아닌 상황 속에서 2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향후에 3분기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나요?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당분간 계속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지금 시점에서 횡보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많이 내려갈 것도 아니고, 왜냐면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됐고, 근데 실적이 계속 좋으면 주가는 지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2분기 실적이 빅테크가 좋으면 시장보다는 빅테크가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네. 반도체 지수인데 뭐 엔비디아를 포함한, 그리고 이제 한국에 되게 시차점이 많은데, 네. 여기 보면 그 반도체 지수가 이제 파란 선이에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반도체 지수가 퍼가 28배. 그 다음에 시장은 21.5배.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주가는 반도체 지수는 많이 회복은 안 됐는데 기업 이익은 생각보다 좋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점점 내려가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매력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미국 시장이 보면 하여간 기업 이익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상향 조정이 됨으로써 그 밸류에이션이 좀 안정적이 되니까 시장을 좀 뒷받침해 주는,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좀 편하게 느끼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자, 다음 이슈 이어서는 이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오픈 AI가 원래 마소랑 되게 형제처럼 이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차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XAI의 크록도 네. 갖다가 이제 플랫폼에 이게 지금 얻는다고.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자금이 부족하고 진짜 좀 작은 존재였을 때는 마소를 설득해서 사티아 나델라를 큰 형 대하듯이 했는데, 이제는 오픈 AI 시총도 한 4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large language 모델 기준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부상을 하고 오픈 AI가 이제 메인 브랜드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횡보가 공격적이고 이 사람이 그 일론 머스크랑 상당히 아주 다툼을 세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가 센 사람이다. 여기 이제 지금 보는 게 약간 그 이제 오픈 AI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건데 전에도 한두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스트럭처예요. 제일 위에 거버넌스상 이제 이사회가 있고 그 바로 밑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non-profit 비영리 단체라고 이제 오픈 AI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창립되었을 때 이제 단체가 제일 상단에 있는 오픈 AI 퍼블릭 체리티고 제일 하단이 지금 이제 그 민간 사적 기업으로 민간 기업으로 전환이 될 그 오픈 AI 글로벌 LLC. 이제 이것은 지금은 그 영리 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지분을 그러니까 지금 지분은 공식적인 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20%를 갖고 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데 그게 결국 이제 몇 프로 지분율로 계산을 하느냐 이제 그게 지금 논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마지막에 이제 하단에 있는 엔티티가 이제 논란인데 지금 마소랑 오픈 AI가 이제 협상을 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소가 갖고 있는 권리 2030년까지 오픈 AI의 IP나 그런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매출 발생되는 거 20%를 갖고 가는 권리를 이 하단의 영리법인의 지분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하는데 뭐 얘기 나오는 건 20%에서 49%까지. 그러니까 그 레인지에 따라서 가치가 뭐 수십조 원이 차이가 나니까 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야 니네 많이 컸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플랜 B 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조금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의 그 야망,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빅펌하고 이제 그렇게 세게 내고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 한 420조 원쯤 된다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지금의 현재 계약 조건이 그냥 뭐 2030년까지 지켜보겠다. 우리는 별로 불편한 게 없고 뭐 시총 3조 달러 되는 회사가 요거 지분 몇십조 원 때문에 그렇게 뭐 으르렁거릴 필요는 없고 굳이 오픈 AI랑 법률적인 다툼까지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마소가 갖고 있는 권리는 오픈 AI의 매출의 20%를 갖고 가고 그다음에 모든 IP랑 거기서 그 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을 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이제 오픈 AI는 가급적이면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지분율을 몇 프로 주는 거. 왜냐하면 이제 연말까지 이거를 해야지 소프트뱅크에서 자금을 출자를 추가로 받고 계속 펀딩이 필요하니까 여전히 적자니까 그래서 조금 입장은 틀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느긋한 입장인데 오픈 AI가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데 만만치 않게 나오니까 좀 괘씸하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근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또 오픈 AI를 지분을 뭔가 전량 다 매각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AI에 대한 모멘텀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그 사이에 해야겠죠. 이제 만드는데 이게 이제 큰 빅하우스들이 구글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 어마어마한 인력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제미나이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데 그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다른 그 AI 모델 XAI를 포함해서 자기 플랫폼에 클라우딩 컴퓨터 고객들한테 이제 그 액세스 기회를 주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요. 오픈 AI 말고 워낙 다른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생겨서 네. 독보적인 존재는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히려 기업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TSMC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도 어제 이 세미나에 함께 했었는데 TSMC가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4배 많은 성원이고요. 네, 4배입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삼성전자 시총이 TSMC의 2배였죠. 2배였고 이렇게 역전이 된 가장 큰 이유 뭐 기술력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어제 세미나 이야기를 우리 한 말씀으로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면
뭐가 TSMC의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그렇죠. 그 기술력이 굳건하게 있게 만든 원동력은 창업자 모리스 창의 거버넌스에 대한 깊은 이해, 지지, 그것이 이제 기반이 돼서 분기 이사회를 3일씩 한다 그럽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 바쁜 경영진들이 날라와서 일요일 날 밤부터 화요일 날까지 해서 경영진한테 엄청난 잔소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승계에 관해서도 전문 경영인이 계속 승계를 하게 그 내부적인 절차가 잘 정립이 돼 있다. 근데 어제 이제 언론인 분들도 되게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제 세미나를 TSMC 성공의 숨은 비결 이런 세미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언론인도 많이 오셨고 뭐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기획관들, 반도체 기획관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 언론인들은 그거가 관심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 TSMC의 가장 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린홍원, 그러니까 이제 대만 분 저자고 우리나라에도 팔린 그 베스트셀러 저자인데 그 파운드리 부분을 삼성전자가 계속 회사 내에 한 사업부를 끌고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분사를 시켜서 독립시키는 게 좋으냐. 근데 네. 이제 이 린홍원 이분 생각은 이 21세기에는 심플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한 분야에 진짜 올인을 해야지 삼성전자처럼 여러 비즈니스 사업 포트폴리오를 한 회사가 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네. 오히려 경쟁자만 더 많이 만들어서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TSMC의 장점은 이 복권성 중국 사람들이 근간이 돼서 실제 그 젠슨 황이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를 큰형 스부 사부 같이 모시잖아요. 그다음에 AMD 그 지금 CEO도 그 같은 지역 사람이고 그래서 대만계 복권성의 마피아가 많은데 삼성은 우군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린호롱 저자는 파운드리는 분사를 해서 스스로 혼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게 맞다. 그래야지 기회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쉽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TSMC 그 최근 매출이 40% 증가했다. TSM 티커 이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혹시 다시 하락하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TSMC의 진짜 회사가 왜 좋은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지금 TSMC의 각 분야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어디에 랭크가 좀 돼 있는지를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산업의 연도별 랭크예요. 1990년부터 2014년 마지막은 2023년 데이터. 그러니까 이 린홍원 어제 이제 저자가 발표한 건데 불과 2014년 우리 10년 전만 해도 톱 10에 TSMC가 없었습니다. 인텔, 삼성, 퀄컴,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1, 2, 3, 4, 5등인데 2023년부터 완전히 점프를 해서 TSMC가 1등을 하고 지금은 이제 1등을 완전히 그냥 굳히는 그런 상황이죠. 되게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의 IC 디자인 하우스들이 TSMC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쵸. 이제 다 의존을 하게 이제 그런 됐고 그렇게 만든 요인을 이 린호롱 저자는 이제 3+1으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뭐 급여가 낮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대졸 엔지니어가 조인하면 연봉이 한 7, 8만 달러, US 달러 받는다고 그래요. 한국 돈으로 원화인데 그 중에 고정급은 5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기본급이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네. 그 대신 상여급이 많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게끔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대단히 되게 헝그리하다. 그러니까 뭐 주말에도 고객이 항의하거나 뭐가 오면 회사 일해야 달려 나오고 된다. 밤 12시에도 나온다는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되게 가성비 좋은 주주 입장에서는 수율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는 적지만 헝그리한 그런 인력들이 있는 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경영진 능력이 있고 실제 경영진에 대한 보상도 지금 CEO인 CC 웨이라는 그분은 그러니까 서양식의 지금 경영을 해서 그 연봉이 3천만 달러 작년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성과가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경영 문화가 잡혔고 세 번째는
그 내부에서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 그래서 그냥 서로 이렇게 봐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술을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은 엔지니어 기술자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좀 아쉽고 지금 배워야 되는 들을 다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플러스 원이라는 것은 그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데는 네. 그러한 그 철학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제 가장 TSMC의 성공의 주요 요인이다. 3+1 팩터라고 네.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설명을 했고 우리 그 국내에서도 이 점은 관심 있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1987년에 모리스 챙이라는 실제 중국말도 요즘은 만다린을 좀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중국 본토 분이에요. 대만 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미국 TI랑 이 유수의 기업에서 고위 중역을 지냈기 때문에 정말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대만 정부의 영입으로 왔는데 옛날 사진입니다. 지금은 92세인가 그런데 2018년에 이제 이분이 은퇴를 했을 때 TSMC의 독주는 얼마나 더 갈 것인가. 근데 그분이 최소한 20년은 독주 체제가 될 것이다. 인텔과 삼성이 당분간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TSMC와 나머지 삼성, 인텔의 격차는 더 벌어졌죠. 네. 그래서 최소한 15년, 20년은 홀로 서는 독점적인 그런 지위가 지금 마켓쉐어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TSMC가 이제 리스크를, 그러니까 대만은 양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치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주요 그 각 정부와 이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서 3월 달에도 여기 그 CEO CC웨이가 백악관에 우리 정의선 회장이 가기도 전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그 백악관에서 네. 발표를 했죠. 그래서 미국 독일, 일본, 그러니까 이제 3개 지역의 가장 그 대국하고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현지 공장을 짓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뭐 이 큰 공장들이 완공이 돼도 대만 내에서 공급되는 전체 반도체 물량이 한 3분의 2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한 10년 후에도. 그러니까 네. 여전히 상당히 대만 중심의 이제 그 글로벌 그 네트워크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보면 기식이라고 조금 우리가 쓰지 않는 한자. 기식. 이제 뭐냐 하면 이 모리스 챙이 모름지기 우리 TSMC 정도 되는 세계적인 기업은 네. 그러니까 왜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냐면 MSCI가 전 세계 그 퀄리티 인덱스라고 세계 최고의 그 품질을 갖춘 기업들을 발표를 매달 하는데 네. 그 10대 톱 10에는 다 미국 기업이야. 유일하게 미국 외 지역의 기업이 포함된 게 TSMC인데 한 5등, 6등을 합니다. 뭐 1등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였다가 뭐 그런데 네. 대단하죠. 근데 모름지기 이 정도 세계적인 기업의 CEO 지도자들은 기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 뭐 대기업들 상장사들 승계와 관련돼서 중요한 메시지인데 기식이 뭐냐면 기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커야 된다. 네. 스케일이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식은 지식, 식견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스케일도 크고 식견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의 뭐 5대 기업, 10대 기업의 지금 회장 중에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기식을 갖춘 분은 한 명 정도 있을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리더십의 문제도 대만과 우리의 그 격차고 실제 이번에 IMD 우리 국제 경쟁력, 국가 경쟁력 발표할 때 대한민국은 20등에서 27등으로 추락했는데 대만은 6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의 경쟁력,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고 이분은 그것을 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문 경영인을 감시, 코칭하는 이사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사회를 분기에 하는데 10명 이사회 멤버 중에 6명이 외국인이거든요. 기라성 같은데 이분들이 분기에 날라와서 대만에 2박 3일을 토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현대차가 요즘 대기업 중에 조금 이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질적인 요인이 기술력의 결합이 돼서
세계 최강의 반도체 회사 TSMC를 만들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 그 세미나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 격차와 이렇게 시총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지만 좀 좁혀지면 저도 예.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많은 숙제들을 하나씩 좀 해소해 나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TSMC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